내년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 특히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거품이 서서히 빠질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은 정부가 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예. 급격하게 하락이 아니라 폭락할 가능성이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다. 콘크리트에다 투자한 일본과 중국의 예.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최근에 이런 뭐 정치적인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 한국만 안 터진다 상상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사실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전세 대출금도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빚도 자산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 자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빚도 쪽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집들이 빚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게 돼요. 빚 때문에 가계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투자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우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버는 수입 가지고 은행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태예요. 한계 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좋아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에 더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도 위험해진다는 거죠. 대기업이 하나 위험해지면 그 밑에 딸려있는 엄청난 식구들, 예. 하청업체들,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애, 예.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안 좋은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내년도의 아파트 값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을 좀 추이를 보자면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왜냐면 우리 박사님은 뭐 일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그 땅 전체를 감정평가하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체를 감정평가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 특히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거품이 서서히 빠질 걸로 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은 정부가 정책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예. 급격하게 하락이 아니라 폭락할 가능성이.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다. 우리 부동산 전문가는 예.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정책을 펴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전문가가 장점만 얘기하면 그건 장사꾼이죠. 미안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예. 단점을 주로 이야기해줘야 그 단점을 고친다고. 정부의 보통 정책적으로. 장점만 얘기하는 그 부동산 관련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 솔직히 장사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전문가로서는 조금 예. 부족하다고 저는 저는 그래서 표용호 TV가 처음에 태동 자체가 좋은 건 좋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게 좋은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값이 내년에 상당히 거품이 빠지고 하락할 것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정부가 정신 차려가지고 예. 좀 적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왜냐하면 떨어지는 폭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예. 장기 경제 침체가 와버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게 있어요, 박사님. 급격하게 폭락해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폭락을 하면 나는 그때 살 거야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폭락하면 집 못 사요. 못 사요. 더 떨어질까봐. 주식 떨어질 때 살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사지? 마찬가지인데 사실 폭락하면 그 갑자기 준비가 안 된 분들 못 사요. 오히려. 그래서 폭락하면 왜 못 사냐면은 예. 직장도 부도가 나고 월급도 못 받고 이런 사태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사는 사태. 천천히 이렇게 하향 그렇죠. 안정화. 네, 서서히 거품이 빠지고. 근데 그동안에 거품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쵸. 그것도 문제예요. 아하.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해왔어요. 2022년도에 아파트가 한 30% 40% 빠졌잖아요. 예. 강남도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부가 부채를, 공적 부채죠. 예. 그런 부채를 풀면서 부동산 값을 떠받쳤잖아요. 그렇죠. 다시 원위시켜놔 버렸잖아요, 강남은. 예. 강남 다시 지금 뭐 고점 거의 뚫고 올라간 네, 것도 뚫고 있고. 올라갔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값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또 공적인 자금을 푼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지금은 정부 기능이 상당히 없어졌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과연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 폭락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정부가 이제 폭락 상황을 막을 정책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거의 지금 뭐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을 뭔가 해서 뭔가 막 치고 나가기에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아파트 값은 정말 하락이 아니고 폭락을 예상하신다. 네, 그렇죠. 가슴 아프지만 예. 빚
빚을 많이 내신 분들 또 경매 물건 많이 쏟아지겠는데요. 이 폭락이 되는 원인이 예. 우리나라 자체도 있지만 예. 지금 대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트럼프 취임을 1월 20일 날 취임하거든요. 트럼프가. 예예.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면은 관세 폭탄부터 엄청난 외교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럼 고스란히 우리가 얻어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예. IMF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IMF는 좀 미국 자금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IMF가 터지면 미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빌려주잖아요. 미국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이자도 싸지도 않아요. 비싸게 주고 다 뺏어가는 거지 네. 뭐 또. 근데 이제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IMF가 오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남미 이런데.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받을 수는 있으니까. 국민성이 훌륭하니까 지금 IMF가 와도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국인들은 뭔가 어려우면 또 잘 일어나기 잘 때문에 극복을 하잖아요, 또. 많이 빌려주고 이자도 세게 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되니까. 우리 과거 극복을 했잖아요, IMF를. 그렇죠. 금방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삼을까봐 저는 좀, 왜냐면 그 트럼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만을 위한 우선주의. 예. 그럼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야 우선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 약간 금리가 낮을 때 그 개발도상국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개발도상국은 돈을 많이 빌려야 또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빌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빌려준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려요. 올려. 그럼 얘도 맞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럼 그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물, 자원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내년 예상되는 게 이제 물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많고 예. 관세 전쟁 때문에 예.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수출 주도형 산업인데 예. 또 수출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뭐 관세로 뭐 10% 20% 물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수출 주도형과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외생적인 요인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안 좋은 면이 예. 외국인들한테 예. 우리한테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지금 아드님이 미국의 변호사시잖아요. 네. 아드님이 우리나라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전화가 왔나요?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의 언론이 예. 계속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요. 뭐 CNN부터 뭐 다 보도하더라고요. 다 계속 예. 보도를 해요. 그렇게 보도를 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아 한국은 이게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후진적이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신문에 나오니까. 그렇지. 아 그리고 그걸 또 미국 언론이 의도적으로 하는 면도 있어요. 한국이 잘 살잖아요. 잘 산다 그러면 좀 오해지만 예. 한국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K-팝, 그렇죠. K-푸드 예. 뭔가 시기심 있잖아요. K컬처 진짜 잘 나갔죠. 네, 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약간의 의도적인 면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아, 그래서 그 미국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잡아먹기 전에 걱정한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쩌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 이사 제도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업계 1위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환율을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환율을 체크해봤더니 1427.70원이에요. 조금 내렸네요. 그 환율이. 근데 이거는 환율을 우리가 방어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방어해서 이거잖아요. 만약에 방어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한 1450원, 60원, 70원 막 가겠는데요? 원래 국민연기금이 자동으로 시장 개입하는 게 1410원 넘으면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아하. 우리 환율 방어를. 예. 그럼 1410원이 아니라 지금 20원, 30원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연기금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죠. 음. 우리나라 지금 외환 총 보유가 4천억이 좀 넘어요. 예. 4,150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예. 근데 150억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환율 방어를 하다 보면 예. 4천억 밑으로 가는 거하고 3자를 그리는 거하고 예. 4천억자 그리는 거는 천지차예요. 4천억 밑으로 가버리면 예. 환투기가 성행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4천억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4천억 달러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차익이 없어지면 그 돈들을 뺀다 해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도 이 영향을 미치죠. 원화에 대해서 이것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럼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뭐 원화를 안 바꿔준다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말도 안 되는데 그만큼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 환율 상승은 만일에 우리나라 지금 기금이 4천억
불인데 예. 이 4천억 불 밑으로 내려가면 한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1,5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싫을 지금 정도로. 정부에서 4천억 불 반응을 하려고 예. 온갖 기금을 다 투입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그 경영인들, 경제인 분들을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아, 그럼요. 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다들 기분이 안 좋대요. 잘 주무세요?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2시간, 그저께도 2시간, 지금 뭐 계속 며칠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네, 잠을 저도 못 자겠더라고요. 내년에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 불안하니까. 야, 진짜 이렇게 폭락해서 장기 저성장으로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형편없이 될 텐데 이런 걱정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빗대자면 2021년에 최고의 집값이 앞으로 뭐 일본처럼 된다면 20년 동안 그 집값을 회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할 수도 있죠. 20년 동안 장기 저성장 침체가 올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지금 봐봐요. 일본은 지금 한 20년 정도 침체를 겪었어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예. 막 버블이 꺼지면서. 예. 그때 우리나라 상황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가계부채 폭증 막 이렇게 예. 비슷해요. 너무 닮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중국 부동산 망한 건 제가 정말 그걸 제가 개발한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쟤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방정부의 재원을 부동산 땅을 빌려준 돈 가지고 많이 채워요.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무 데나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뭐 아파트 공급하는 거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런 지역에 아파트도 그게 왜 들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중국이 왜 그렇게 했냐? 예. 건설 경기를 살려야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한방벽이 돼.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지고 중국 경제를 살린 거예요, 시진핑이. 그렇지. 그런데 그게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의 한 도시 자체가 그냥 아파트가 텅 빈 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콘크리트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잘못된 예. 그런 정책들을 좀 펴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 거죠. 자,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을 계속 올려야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도 거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중일 그러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본은 이미 91년도에 폭발했어. 예. 중국은 또 최근에 했어. 터졌어요. 중국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저게. 그렇지. 중국과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을 피고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아. 최근에 이런 뭐 정치적인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 한국만 안 터진다 상상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죠. 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워지겠느냐라는 그 낙관적인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콘크리트에다 투자한 일본과 중국의 예.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하고 중국은 세계 강대국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10위권 미치예요. 그 정도 강대국 아니거든요. 네, 10위권 미치예요.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 가지고 투자하고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고 또 건설회사를 살려나가고 이런 정책을 따라 했다가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가 올 거다. 이제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 청자분들 중에 간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표영호 TV 왜 이렇게 지금 힘든 얘기만 하냐. 좋은 얘기도 있으면 좀 해줘라. 근데 좋은 얘기를 좀 하면 또 안 봐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해주면 그냥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냐라고 하면서 또 이걸 이렇게 그냥 폄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아직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태가 미연에 정부가 좀 방지하라고 전문가들이 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태를 막아달라. 예. 그런데 안 막아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대로 전문가 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빨리 고치고 정책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PF 문제도 막다가 지금 내년에 얼마나 많이 틀릴지 몰라요. 지금. 아,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박사님 하시는 말씀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초고층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뭐 지금 70층 한강변에 뭐 허가 났잖아요. 압구정동. 250m 막 이렇게. 압구정동. 예, 확정은 안 됐지만 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지면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예. 우리 자식들 손자 세대에서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70층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짓는 것이 뭔가 랜드마크로 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또 좋겠죠. 당장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인 시각으로 좀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걸 과연 인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좋은데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안 해봤죠. 왜냐면 예. 초고층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예. 근데 초고층 시대를 맞이한 데가 있잖아요, 홍콩. 홍콩. 홍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값 40% 폭락이에요. 네. 아파트 값이 40% 부러졌어요. 그 40%가 문제가 아니라 더 폭락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층,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못 겪어봤어요. 예.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있느냐. 가구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하면 엄청난 수익 올리잖아요. 20층 올려버리면. 그렇죠.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평수를 늘려가고. 그렇죠. 그런 사태만 우리는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반포였죠. 주공. 반뿐만 아니라 잠실 전부 다예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재건축 신화예요.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50대, 60대, 70대는 재건축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집은 사면 돈 버는 거다. 예. 근데 앞으로 돈 못 벌어요.